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 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남들을 도와주는 일,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의대나 간호대를 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고 일도 빨리 시작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간호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병원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동네 개인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스카웃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20대와 30대 대부분의 시간과 열정을 병원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있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운명처럼 결혼할 만한 남자가 나타나면 좋고 아니면 평생 혼자 살면서 일만 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쉬운 것이라면 제 아이, 그 중에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운명에도 남자가 있더군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남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낮부터 내린 비는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고 근처 도로에서 오줌 충돌 사고도 있었던 날이라서 환자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수술실로 들어가 있었고 인턴들도 밀려오는 교통사고 환자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 하얗게 질린 남편이 환자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체크 후 외상도 없고 특별한 위급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 남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기를 하고 있어야 했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이것 봐! 나 좀 봐!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이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거야. 어떻게 환자를 이렇게 방치해? 어? 내가 니들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난동을 부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진짜 위급한 환자들을 보느라 손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간호사들만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소란을 피우면서 바닥에 누워 버둥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던 저는 할 수 없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잠시만요. 여기 앉아보세요. 사실 저는 그때 남편을 보자마자 무엇 때문에 병원에 왔는지 알아차렸었습니다. 평소 많이 보던 증상이었거든요. 그러나 의사가 있는데 제가 나서서 병명을 진단할 수도 없었고 다른 위급한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난동이 길어지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고 수술실에 들어간 다른 의사가 내려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선 거였습니다. 자, 잠시 따끔할 거예요. 저는 가방에 있던 실을 꺼내 남편의 손가락을 감고 소독한 바늘로 찔렀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에서 검은색 피가 나오고 정말 시원하고 길게 트름을 하더군요. 급체세요. 더 기다리시기 힘드시면 약국에 가서 소화제 사드시면 완전히 내려가실 거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진료 보실 거면 더 대기해 주시고요. 그러나 제가 손을 따준 순간 채기가 내려간 남편은 제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체했나요? 제가 체한 거군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체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요. 세상에 이게 체한 거구나. 그런데 지금 뭐 하신 거세요? 이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좀 살겠는지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지? 그저 단순히 체한 게 아닌가? 어디 머리라도 다친 건데 내가 쉽게 봤나? 그때 소란이 일이 생겼다는 소리에 달려온 의사 선생님이 그 상황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이런저런 기본 검사를 진행했지만 다행히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응급실에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뜁니다. 선생님 생각만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오릅니다. 가끔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응급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분명히 응급 환자입니다. 병원이란 곳이 힘든 상황, 위급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환자분들은 자신이 힘들 때 도움이 된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은근히 끈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모두 꾀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픈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종민 씨 때문에 정말 아픈 분들이 밀려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정말 아프지 않으시면 응급실 방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환자가 잔뜩 밀려 있었는데 유리에 찔렸다며 반창고 하나 붙이면 될 만한 상처로 응급실을 찾아서 침대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확 나더군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놀란 듯 얌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귀찮은 일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묘하더군요. 그 이후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혹시나 그 사람이 없나 하며 응급실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퇴근길, 차마 응급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응급실 근처에서 비까지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희정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차피 희정 씨를 못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희정 씨. 그때는 그게 왜 목숨을 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그런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참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뭐? 몇 살? 이상하다. 내가 어제 분명히 귀를 팠는데 왜 귀가 멍멍하지? 다시 한번 말해봐라. 몇 살이라고? 그럴 리가. 지금 우리 아들이 자기보다 7살이나 많은 여자를 결혼하고 싶다고 내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냐? 7살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와도 모자랄 판에 7살 많은 여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노안인 게 아니라 진짜 7살이나 많다고?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연상, 그것도 7살이나 많다는 건 순순히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겠죠. 그건 저도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간호조무사? 그게 뭐냐? 의사 따까리도 아니고 간호사 따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의사를 데려와도 허락할까 말까인데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거기다 제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도 알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될 분의 말이 조금은 강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인상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노력해서 바꿀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만났고 그분들을 다뤘던 저니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일 따위 우습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요. 내가 평생의 목표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다고 하니까 우선은 허락한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머릿속에 콱 박아놓고 절대 잊지 말아라.
너야 다 늙어서 결혼하는 거니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면 인생 끝난 아줌마가 되는 거지만 우리 아들은 당장 내일 너랑 결혼 파투내도 처녀장가 갈 수 있는 짱짱한 젊은 나이에 멋진 남자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알지? 이 결혼 깨지면 너만 손해라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 깨지지 않게 무조건 네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다. 무조건 우리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우리 아들 가족인 우리에게 복종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는 걸 머리에 팍 박아놓고 잊지 말라는 거다. 알겠니? 저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걸까요? 저런 시모의 말도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랑 대강 저런 말쯤 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 언니 이 지갑 명품이네. 와 뭐야? 간호조무사라면서 돈은 좀 버나 봐요? 와 이 화장품도 비싼 거네. 근데 언니 이거 색이 너무 핫한 색인 거 아니에요? 이런 핫한 색은 언니 같은 노땅이 하면 화장품한테 미안할 거예요. 언니도 이 화장품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얘가 언니 같은 노땅 같은 얼굴에 발려서 제대로 빛나지도 못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 제가 기꺼이 대신 이 화장품에게 태어난 보람이 있도록 써주도록 할게요. 그 지갑은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노땅 같아서 달라고는 못하겠네요. 아, 그럼 그건 우리 엄마 드리면 되겠다. 세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간 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핸드백을 열어서 지갑이며 파우치며 열어서 탈탈 털어본 신우이는 자그만치 중2였습니다. 그 유명한 중2. 전쟁이 나도 적군들이 피해갈 것이라는 위험한 중2. 신우이는 남편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늦둥이였으면서 사춘기였으며 중2병에 제대로 걸린 말 그대로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와, 역시 여자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잘됐다. 그동안 내 여동생이 언니가 없다 보니까 같은 취미 나눌 사람이 없어서 안쓰러웠는데 이제 자기랑 하면 되겠다. 같이 화장품 이야기도 하고 가방 얘기도 하고 여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하면서 잘 지내면 되겠다. 한쪽은 뺏어가고 한쪽은 뺏기는데 제 남편은 눈이 삐었는지 그 모습이 보기 좋다는 듯 뿌듯하게 웃더군요. 그러나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건 저였으니까요. 어이없게도 저희는 그렇게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 병원 다니니까 아기 가지는 검사는 미리 다 해봤지? 어떻대니? 너 아기 낳는데 문제 없대니? 아이 가질 수는 있다고 하니? 아들 낳을 수 있는 거지? 예, 어머니. 안 그래도 결혼 전에 산전 검사 다 받아봤어요. 다행히 문제 없다고 하고요. 저도 철분도 엽산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제 임신에 대해서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너 아기 가질 준비를 하는 애가 고기를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아들 낳으려면 여자는 야채, 채소 그것만 먹는 게 상식인 거 모르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기를 먹는 거니?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는 알칼리성, 여자는 산성의 몸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편 앞에는 고기 반찬만 잔뜩, 제 앞에는 풀귀성이만 몰아놓으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이번 달에도 아기가 안 생긴 거니? 역시 네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너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서 몸에 문제 생긴 거지? 그래서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지? 맞지?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여자 딱 질색인 거다. 그동안 어떤 놈팽이랑 어떻게 놀았는지도 모르겠는 여자를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임신이 될 턱이 있나? 결혼 후 3달째 임신이 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정말 듣고 있기 거북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중2병 신우는 그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더군요. 엄마, 문제가 그것뿐이겠어? 이제 우리 오빠도 정신 차린 거겠지. 여자가 매력이 있어야지 아기 만들 생각도 나지. 저런 몸매를 보면서 잠자리를 하고 싶겠어? 언니, 우리 오빠랑 자기는 해요? 와, 이게 10대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끔찍해서 경악한 얼굴로 신우이를 쳐다보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세상 제일 똑똑한 딸이구나 감탄하면서 맞장구를 치더군요. 맞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너 그렇게 몸매 관리 안 해서 우리 아들이 몸이 동하겠니? 너 정신 차려라. 안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살도 축축 처진 애가 관리까지 안 하면 어쩌니? 이제 나이살도 붙을 때겠구나. 너 앞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이제 먹는 대로 족족 살로 가서 붙을 나이 아니냐? 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살쪘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너무 말라서 걱정하는 사람들만 잔뜩이었습니다. 워낙 입이 짧기도 했고 친정 쪽 사람들이 모두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하는 일이 불규칙하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다 보니 평균 몸무게에서 미달된 지 한참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려면 오히려 살을 찌워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저에게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에 살을 빼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한창 멋을 부릴 나이고 외모에 관심도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스타일이었습니다. 무조건 비싼 화장품, 인기 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이쁘다고 생각하고 사 모으거나 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최신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 어울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이라고 하더니 친구들도 모두 겁을 먹고 신우이가 하는 것, 입는 것 모두 칭찬만 하며 이쁘다고 하니 그게 정말일 줄 알더군요. 거기다 과체중을 넘어서 비만의 초입에 들어간 체형인데도 본인은 남자들이 딱 좋아하는 글래머스한 체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군요. 본인은 글래머스하니 살이 쪄도 되는 것이고 저는 빈약한 통짜 몸매니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 저의 체중은 정말 쑥쑥 줄더군요. 일주일에 2-3번은 가야 하는 편치 않은 시댁, 제 앞에 놓인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 그마저도 호시탐탐 제 밥까지 노리는 신우. 안 그래도 짧은 입이었던 저의 식욕이 뚝뚝 떨어지는 일들만 잔뜩이니 살이 찔래야 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적처럼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된 것을 안 순간 느낀 건 아이러니하게도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저놈의 임신을 입에 달고 사는 시어머니 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였습니다. 매일매일 전화해서 임신했니? 왜 안 됐니? 뭐가 문제니? 나이가 문제니? 몸이 문제니? 전에 만났던 남자가 문제니? 너 설마 아기 지운 적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니? 등등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의 착각이었죠. 그래, 아들이라니? 아니, 그걸 왜 몰라? 너 병원 다니는 애 아니니?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 네 뱃속에 있는 아기 성별이 뭐냐고. 의사들 다 알면서 안 알려주는 거다. 16주?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린다고? 달릴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구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너 꿈은 못 꿨니? 너 먹고 싶은 건 뭐니? 너 배 모양은 어떻니? 아들 맞는 거겠지? 그렇지? 아들이지? 임신을 하고 나니 그 다음으로 아들 타령을 듣게 되더군요. 이거 아들만 세형제 낳았다는 여자 속바지다. 너도 들어는 봤지? 이런 거 입고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딸이었어도 그렇지, 내가 아들이 됐어야지 하면서 바뀌는 거다.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상한 것만 주워 듣고 오셔서는 저한테 다 시도하시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적은 물론이고 아들 낳는다는 갖은 비방은 다 듣고 오셔서는 이미 임신한 저한테 떠들어 대셨습니다. 어머니, 성별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정해진 거고요. 그 성별을 정한 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게 함께 기도만 해주세요. 엄마는 강하다고 누가 그랬나요? 정말 그렇더군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아기지만 이제 엄마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정말 강해졌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가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내 아기라는 것이 중요했고 너무 소중했습니다. 엄마의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제일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는 아예 안 들으려고 노력했고 들어도 한 귀로 바로 흘리면서 무시했습니다. 저도 제가 노산인 걸 알고 있었고 체중도 워낙 적게 나갔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최대한 좋은 것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위험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말처럼 노산이라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 구박 속에서 체중이 줄어들면서 체력도 같이 줄어들었던 것이 문제였는지 피가 비쳤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병원까지 쫓아온 남편은 1시간 정도 요란스럽게 저를 챙겨주는 것 같더니만 금방 투덜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좁아? 아무리 6인실이라도 그렇지 보호자 침대를 이따위로 불편하게 놓으면 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도 밥은 괜찮게 나오네. 병원식은 맛없는 거 아닌가? 산모식이라서 그렇구나. 잘 먹어야 하니까. 비슷한 상황으로 누워있는 다른 침대의 산모들은 일어나 앉는 것도 걱정하는 남편들이 밥도 떠 먹여주던데 저희 남편은 제 앞으로 나온 밥을 보며 침만 흘리고 있더군요. 어떻게라도 먹어야 기운이 날 것 같아 억지로 먹어보려고 했지만 당장이라도 침을 흘릴 듯 눈이 벌게서 쳐다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차마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당신 이거 먹을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소한 그 눈을 치우고 밖으로 나가줬으면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음식 앞에서는 눈치 따위 없는 남편은 그대로 제 수저를 뺏어들더군요. 참네. 여보야는 입이 짧아서 큰일 났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벌떡 일어나지. 여기 고기 반찬 괜찮네. 생선도 잘 굽고. 후식과일도 다네. 여기 은근 맛집이네. 그 입으로 꾸역꾸역 쳐 넣으면서 입을 잘도 조잘대더군요. 그렇게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서 그냥 잠이나 자자 싶어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신랑은 제 밥을 배불리 먹고는 보호자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 코까지 골면서 잠들어 있더군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 신랑을 조용히 불러봤지만 꿈쩍도 안 해서 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살살 걸어 화장실에 다녀오니 참 어이가 없게도 그렇게 불러도 안 깨던 남편이 그새 깨었는지 보호자 침대에서 환자 침대로 올라가서 편하게 잠들어 있더군요. 자기야, 일어나 봐. 여기서 자면 어떻게 해, 여보. 차라리 집에 가서 자, 여보.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눈을 뜨지 않던 남편은 결국 제 침대를 차지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곳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었고 동료들에게 차마 그 꼴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어서 어떻게 하루를 참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마자 혼자 있겠다면서 남편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간간히 들여다봐주는 동료 간호사들 덕분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시짜질은 멈추지를 않더군요. 아니, 너는 뭐 힘든 게 있다고 병원에 뒤비져 누워있냐? 이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 있는 거냐? 일주일? 그럼 그동안 우리 아들은 혼자 지내는 거냐? 아니,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은 뭐 먹고 지내는 거니? 너 당장 퇴원하고 집으로 가라. 가서 우리 아들 밥 챙겨야지. 어디 거기 누워있어. 자기 손주 가진 며느리가 유산기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구장창 아들 밥 걱정만 하는 막강한 시어머니의 멘탈에 존경심까지 들더군요.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밥 걱정은 마세요. 세상 모두가 굶어 죽어도 절대 굶을 사람 아니에요. 어제도 그제도 친구들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돼지갈비에 맥주 먹고 있다고 전화 왔어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밥 좀 챙겨주세요. 왜 안 되시는데요? 평소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저희 불러서 밥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마음의 평화를 외쳐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무개념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헛소리를 끊임없이 해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겨우 끊었는데 커튼이 걷히고 신우이가 들어오더군요. 아니, 언니는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요? 한참 찾았잖아요. 조용히 해야 할 병실에 버럭 소리를 지르며 들어온 신우는 인사는커녕 자기 할 말만 다다다 쏟아내더군요. 언니, 제가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알아서 용돈을 보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요? 미리 계좌를 보내주던지 오빠 통해서 줬으면 이렇게 걸음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쇼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황당하더군요. 수학여행 다음 주라면서요. 그럼 용돈은 그 전에 주면 되지 왜 미리 찾아요? 아니, 누워있더니 귓구멍이 막힌 거예요? 쇼핑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나보고 수학여행 가서 입던 옷이나 입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센스라는 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 엄마가 이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제 앞에 손을 내밀더군요. 상대하기도 싫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주는데 신우는 그런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2만 원이요? 지금 장난해요? 그걸로 뭘 하라고요? 그러더니 힘으로 제 지갑을 뺐더니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가더군요. 병원에서 쓸 일이 있을까 해서 꺼내온 5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다 꺼내가고도 모자란다는 듯 혀를 차더니 카드까지 꺼내가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내놔요. 그러나 제 밥까지 다 뺏어먹고 살이 뒤룩뒤룩 찐 돼지 같은 신우이에게 힘으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언니가 결혼해서 저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준 적 있어요? 그런데 수학여행 간다는 신우한테 저는 용돈이 아깝다고 지금 인상 쓰는 거예요? 와, 정말 어이가 없네. 이렇게 개념이 없는데 엄마한테 이쁨 받을 수 있겠어요? 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 그 후 신우이는 제 동료들이 하나둘씩 가져다 준 간식들을 자신의 가방에 싹 다 챙기고는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얼마 후 카드로 30만 원, 20만 원 결제가 됐지만 정말 신경도 쓰기 싫었습니다. 그저 그 결제 내역을 그대로 남편에게 토스한 뒤 이번 달부터 당신 용돈에서 빼고 줄게. 그러기 싫으면 당신이 동생 끌고 가서 환불해와. 라고 보내놓고는 그냥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나오고 나자 그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딸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딸? 그것도 첫딸?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딸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누가 그러더냐? 의사? 아니, 의사 말이라고 다 맞겠냐?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아, 다리 꼬고 있으면 모른다며. 시몬은 뱃속의 아이가 손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거의 지랄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라. 그동안 내가 하라고 한 거 하나도 안 했지? 그렇지 않으면 딸일 리가 없다. 아니면 그 아이 우리 아들 씨인 건 맞냐?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씨를 받아서 딸을 잉태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밭이 부실해도 씨가 좋은데 그럴 리가 있냐고! 한참을 열을 내던 시몬은 제가 끄떡도 안 하자 그 다음으로는 어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어차피 그 딸 낳아서 뭐하니? 그것도 큰 딸을 말이다. 지금 네가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딸년을 낳으면 몇 달을 낭비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모유 수유한다, 산후조리한다, 또 몇 달을 낭비한 다음에야 아들을 잉태할 거 아니냐. 그럼 안 그래도 많은 네 나이 생각 좀 해봐라. 그러니 차라리 지금 유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냥 그 쓸데없는 딸년을 보내고 귀한 아들을 가질 궁리를 해보자.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더 정성을 쏟으면 될 거다. 네 나이도 있는데 하루 한 달이 아깝지 않니? 정말 입으로 똥을 싸는 재주를 가지신 시어머니더군요. 아무리 제가 강철 멘탈을 가지고 무시하려고 해도 그 한계란 게 있는데 말입니다. 꺼지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당장 여기 예비 살인자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 낳아준 분이니까 참을게요. 당장 꺼지시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아이가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는데 어머님 보고 있으니까 이 딸을 지키려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그렇게 저는 무시하는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후로는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연락은 다 차단하고 받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시댁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편을 들 거라면 같이 차단 받아주겠다는 소리도 했고요. 그리고 예쁜 거 먹고 맛있는 것만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더군요. 제가 먹는 건 다 지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신랑은 제가 제 몫을 다 먹으니 임신하면서 식탐이 늘었다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시간은 지나고 결국 저에게 전통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느지막이 퇴근해서 피자 한 판을 해치우며 게임에 열중해 있던 남편은 귀찮기 그지없다는 표정으로 차키를 집어들었고 그렇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도대체 왜 병원은 보호자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는 거야? 여보야가 좀 건의해봐. 남편 대기 의자가 이렇게 불편하면 어떻게 앉아 있으라는 거야? 계속되는 진통에 식은땀만 흘리고 있는 제 옆에서 남편은 참 잘도 불평을 해대더군요. 나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 밥 먹고 오면 안 돼? 허리 아프다고. 급하게 오느라고 핸드폰 충전도 못해서 게임도 못하는데 뭐하고 있으라고. 지루하다고. 여보야는 어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굶는다고 아픈 배가 덜 아파? 나 가서 밥 먹고 핸드폰 좀 충전하고 와도 되잖아. 보호자라는 놈이 진통하는 와이프를 옆에 두고 의자가 불편해서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소리를 잘도 하더군요. 그래도 꺼지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되어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보호자 동의 사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끔찍한 진통의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천사 같은 공주님을 출산했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산모만 사람이고 보호자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밥의 차이가 날 수 있어? 왜 당신 반찬하고 내 반찬하고 틀리냐고! 남편은 병원에서도 밥 투정을 했고 제 밥을 노렸습니다. 당신도 생각을 해봐. 당신 체격하고 내 체격하고 2배는 차이 나잖아. 그런데 보호자 침대 사이즈 보라고. 이게 사람 누우라는 침대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냐고. 체격이 작은 여보야가 여기서 자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번에도 제 침대를 노리더군요. 참 변함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남은 생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 깊은 고민을 하며 병원에서의 3일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딸은 예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좀 참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 무렵 퇴원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차를 모는 방향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왜 집으로 안 가는 건데? 설마 당신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남편은 한껏 불쌍할 표정을 짓고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야,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당연히 알지. 이렇게 예쁜 딸인데 어떻게 그런 막말을 했는지 나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 엄마잖아.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저 아들 하는 거지. 이렇게 이쁜 공주 얼굴 보면 반성 안 하겠어? 엄마가 몇 번이나 나한테 전화해서 부탁했는지 몰라.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반성했고 사과하고 싶은데 당신이 연락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발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서 공주 얼굴만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사과도 받고 이대로 집에 가봐야 당신 혼자 힘들 일밖에 더 있겠어? 그런데 엄마가 집으로 오면 산후조리도 다 해주고 우리 공주도 다 봐준대.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응? 반성? 사과? 산후조리? 무슨 콧방귀도 안 나올 소린가요? 무슨 그런 바늘도 안 들어갈 소리를 짓거리는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씨부리는 신랑의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었지만 이대로는 제가 악역이 될 것 같더군요. 이 남자와 살려면 나만 끝낼 게 아니라 이 남자도 자기의 엄마와 끝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며느라,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옆에서 챙겨줬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응? 미안하구나 며느라. 이리 와라. 고생 많았다. 내가 미안해. 어른이 돼서 못난 꼴만 보여서.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며느라. 내가 앞으로 잘하마. 우리 공주님은 이리 주고 넌 이리 와서 밥부터 먹자. 내가 우리 며느리 먹으라고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와, 저에게 다정하게 며느라라고 하는 시어머니라니요. 그 친절한 목소리가 왜 그리 소름이 돋는지요. 거기다 저를 위해서 차렸다는 음식들. 교자상 가득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찬 음식들 앞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앉히고는 손에 숟가락까지 쥐어줬습니다. 아기 낳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나도 아이를 낳아봤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쓰이던지 누구보다 엄마가 잘 먹어야지 아기한테도 좋은 거 알지? 앞으로는 더 든든하게 먹어야 젖도 잘 돌고 하는 거다. 얼른 먹어라. 내가 이거 특별히 부탁해서 기장에서 구해온 산모 미역으로 끓인 거다. 통영에서 구해온 굴로 끓인 거야. 어서 먹어봐. 어서. 아, 그리고 아기는 이리 다오. 내가 안고 있으마. 우리 아기도 할미집 처음 왔으니 미역국 한 입 먹어봐야지. 우유 먹는 중이라도 국물 한 모금 정도는 괜찮을 거다. 정말 반성하신 건가? 나랑 화해를 하시려는 건가? 그런데 내가 마음이 꼬여서 삐딱하게 보이는 건가? 상냥하고 미소를 띄운 채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상을 가득하게 차린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런데 저희를 보며 뿌듯하다는 듯 보고 있는 남편까지 정말 이대로 화해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요란하게 현관이 열리고 뛰어들어온 시누이가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평소처럼 음식으로 달려들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나 빼놓고 이게 뭐냐고! 이 음식들은 다 뭐야? 이 배신자들 나빴어! 그러더니 제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아서 국을 한번 떠서 입에 넣고는 빈손으로는 갈비찜을 뜯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얘도 참 변하질 않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너 당장 내놔! 뱉어! 먹지 마! 놀란 저희는 무슨 일인가 하며 시어머니는 쳐다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먹고 있던 음식을 꼭 쥐고 입에 있던 음식을 삽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국을 들어서 마시려고 하더군요. 결국 달려온 시어머니는 그 국그릇을 쳐서 떨어뜨리고는 시누이의 입을 벌려서 먹은 음식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는데 갑자기 시누이의 눈이 뒤집어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종종거리면서 계속해서 시누이의 등만 두드렸습니다. 마치 이미 삼킨 음식을 토해내게 하고 싶다는 듯이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눈치챈 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곧 응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신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가시기 전에 저 음식들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누이가 저 미역국하고 갈비찜을 먹다가 쓰러진 거라서요. 아무래도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감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보통 식중독 때문에 음식을 수거하는 일이 있으니 구급대원들도 대수롭지 않게 들으며 음식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달려들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이걸 어쩌려고? 그냥 둬. 손 떼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사는 무슨 조사야? 당장 그만둬! 그제서야 응급대원들도 남편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아 못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어머님, 제대로 원인을 모르면 아가씨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머님, 저기 설마 무슨 쥐약이라도 넣으셨어요? 저 먹으라고 하신 음식인데 그럴 리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조사를 해봐야죠. 그러나 정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한 방에 뿌리치시고 다시 음식을 수거하는 응급대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인지 응급대원분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가볍게 제압하고 모든 음식들의 샘플을 챙기신 후 시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악한 생각을 하는 못된 며느리이기를 바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나머지 상상력이 저 세상으로 갔던 것이라고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누이는 몇 번이나 위세척을 하고도 며칠씩이나 고열에 시달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 조사 결과 그날 시어머니가 차렸던 음식에서는 다량의 농약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미역국에서 가장 많은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면 자기 아들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얼른 사라져야 할 텐데 다들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저를 죽여 없애려고 했다고요. 제가 없어지면 쓸모없는 딸이 짐이 될 거라서 같이 없애려고 했다더군요. 자기는 그저 아들을 사랑했을 뿐 아무 죄도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길길이 뛰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며느리건 손녀건 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냐면서요. 그러나 그게 될 말인가요? 시어머니는 바로 구속되었고 살인미수,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친족살인 혐의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이가 있으니 출소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던 시누이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후 다시 한번 까무러치더니 깨어나서는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더군요.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온 실어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거기다 그 상태가 되자 그동안 시누이에게 학교폭력 등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시누이를 공격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서 결국 학교도 자퇴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지낸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난 정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 당신 말 못 믿어서 미안해. 그런데 정말 몰랐어. 그리고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빼주라.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난 억울해. 알잖아. 정말 웃음이 나더군요. 이 미친 새끼는 뭔가 하고요. 너도 꺼져. 내가 너 새끼 아니면 이런 일을 왜 당했겠니? 다 너 때문이지. 용서?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 내가 나 죽이려던, 그리고 내 소중한 아기도 죽이려던 년 아들하고 살을 부비고 살 것 같아서 입을 터니? 꿈도 꾸지 마. 너도 니네 식구도 나랑 내 딸 근처에 알짱거리 생각하지 마. 눈에 띄면 그때는 내가 가해자가 돼서 너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남편과는 그 길로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보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가진 것을 탈탈 다 털었습니다. 아이 양육비를 핑계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 그것도 일시불로 받아냈고요. 그렇게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시누이와 감옥에 있는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해야 할 테니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은 해야겠지요?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인연의 끝이었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전 남편의 애민년이란 사람이 감옥 안에서 같은 방을 쓰던 사람들에게 대들다가 너무 맞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다시는 저와 딸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0.01%도 없어졌다는 사실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잠시 했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받은 충격에서도 벗어날 겸 아직 어렸던 저희 공주님과 시간도 보낼 겸 잠시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남편에게 받아낸 위자료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간호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이미 현장에서 익힌 실력을 인정받으며 다시 대학병원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되어 들어갔고 이제는 수간호사가 되어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모르는 딸은 다행히 누구보다 천사같이 자라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